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민법 노무사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각설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해설을 보도록 하죠. 자, 문제 1번이에요. 미성년자 갑과 행위능력자 을 간의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갑과 을. 갑은 미성년자이고 을은 완전한 능력자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매매를 체결했다. 여러분이 민법 문제를 풀 때에는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노무사 시험 문제에는 그렇게 복잡한 건 나오지 않아요.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 정도인데 세 사람은 우리 뒤에 사례할 때 다시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을, 즉 이런 계약의 당사자들을 정해놓고 이 계약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는지, 그 당사자 사이에 선을 두 개를 그어서 이 계약, 매매 계약이라는 의미이고, 당사자가 갑과 을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풀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1번을 간단히 보면 갑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데 그때 동의는 명시적으로 행해져야 되느냐. 즉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의, 이 동의의 의사표시는 우리 민법의 일반 이론이죠.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도 다 가능하다. 이건 모든 의사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그래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 틀린 내용이죠. 2번. 을은 계약 체결 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추인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는가? 즉,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법적 상태가 확정되지 않고 취소해서 무효로 되거나 추인해서 유효로 되거나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제도가 있죠. 상대방 보호제도로서 15조, 16조, 17조 이 세 개, 15조는 확답 촉구권, 16조는 철회 거절권 등의, 그리고 17조는 취소권의 배제라는 기본적인 구조 15, 16, 17조가 있다. 기억하셔야 되고, 이 2번 지문은 철회에 관련된 내용이죠. 즉 자신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거둬들여서 이걸 무효로 만드는 건데, 이렇게 철회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 보호 가치, 즉 선의여야 된다.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만,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철회가 인정됩니다. 철회는 선의가 필요하다. 16조에서. 따라서 알았던 악의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철회가 인정되지 않아요. 3번. 갑이 단독으로 을과 계약을 체결한 후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 스스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는가? 즉 갑이 매매를 체결했어요. 유효한 방향을 통해서 액션을 취했다가 이제 와서 나 제한 능력자니까 취소하겠다. 무효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되는, 즉 모순된 거동 금지에 해당해서 신의 측에 위배되느냐? 이거 문제가 있지만 신의 측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죠?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신의 측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제한능력자를 보호해서 이 효과를 부정하려는 것은 제한능력자 보호라는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달성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의 측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신의 측에 반한다 부분이 틀렸죠. 정답은 제가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 색깔을 살짝 바꿔가지고 표시했어요. 보게 되면 4번이 정답이죠. 옳은 것은 4번에 계약 체결 시 을이 갑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갑이 단순히 나 20세다 라고 답하였다. 즉 현재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이니까 나 20세 성년이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17조의 속임수에 해당해서 취소권이 배제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취소권이 배제되느냐. 자, 여기서 속임수의 개념에 관한 판례를 물어보는 거죠. 17조에서 말하는 취소권 배제 사유로서의 속임수라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이다. 즉 어떤 서류를 위조하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하는 등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썼을 때에만 속임수라고 하지, 그것과 비교되는 개념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 내가 성년이다, 단순히 능력자라고 칭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속임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라고 답했다 하더라도 이건 속임수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권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배제되지 않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이게 정답이죠. 5번, 갑의 법정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갑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면 갑의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법정 대리인의 선악의에 따라서 달라지는가? 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의 효과로서 소급하여 무효가 돼요. 소급하여 무효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관계가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는 일반 규정이 748조예요. 748조 1항은 선이자는 현존이익, 2항은 악의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손해배상까지 선악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는 이 748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41조를 적용하게 되죠. 즉 141조에 따라서 선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제한 능력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한다. 즉 이 5번 질문은 748조에 대한 특별규정, 특칙인 141조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에 적용된다라는 질문을 물어본 거죠. 선이 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제한 능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1번 질문에서 물어봤어요. 2번으로 갑시다. 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죠. 1번 질문.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여기서 바로 쟁점이 나오죠. 원래 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자를 믿고서 네가 다 처리해라 라고 대표를 뽑아놨더니 대표가 포괄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자기는 해외여행 가고 전혀 일을 하지 않는, 이렇게 되면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대표자를 뽑았는데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이렇게 돼버리면 대표자를 선임한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대표자가 바빠서 자기가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면 포괄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특정해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괄 위임을 받은 수임인은 얘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무권한, 즉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에요. 무권 대리.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본인인 비법인 사단에게 미치지 않죠. 옳습니다. 2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대표권이 정관으로 제한된 경우 비법인 사단은 그 등기가 없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악의이면 이로써 대항할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은 60조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등기를 할 수가 없죠.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등기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판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법인에서,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 법인에서 대표자는 모든 행위, 포괄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표권을 갖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를 얻으라거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라거나, 이런 제한은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자한테 대항. 여기서 제3자는 무제한설이라고 하죠. 선악을 불문하고 모든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비법인 사단도 이 똑같은 구조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법인 사단은 등기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권 제한을 밖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대표권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유효한 대표행위로 취급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다. 그리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비법인 사단 측이 증명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서 등장하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악이라고 나와 있죠. 악이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면
비법인 사단 측의 효과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 무권 대표다라고 대항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악이면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3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35조 1항은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즉 법인에 관한 수많은 규정이 있고 비법인 사단은 총유다라는 몇 개 조문이 없어요. 근데 비법인 사단도 실체가 법인과 동급이고 다만 설립 등기만을 격려하지 않은 단체, 그게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래서 실질과 관련된 규정은 법인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이 불법행위 책임은 실질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도 유추 적용됩니다. 옳죠. 4번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탈퇴하면 두 개의 비법인 사단으로 분열되고 이때 각 비법인 사단은 종전의 재산을 구성원 수의 비율로 총유하는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분열을 인정한다. 만약 이런 결론을 받아들인다면 분열을 인정할 때만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어떻죠? 이런 단체의 분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교회의 분열, 어떤 교회가 A 목사와 B 목사로 나눠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종전의 재산은 함께 소유하는 관계, 함께 총유로 소유하는 관계, 이런 건 인정하지 않아요. A 단체와 B 단체 중에 다수자, 즉 세력이 강한 그 단체만 승자 독식, 그 단체만 소유하고 나머지 단체는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된다. 즉 이러한 결론을 교회의 분열을 부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열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문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내용으로 정답지가 돼요. 5번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가 되는 비법인 사단 대표자의 총유물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비법인 사단에서 총유물, 총유 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라 라는 제한이 있어요. 그것의 법적 체계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특별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대리권 흠결만 보완하는 거예요. 아무리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특별 효력 요건,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라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 총유물 처분 행위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개는 완전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옳죠. 자, 이거 기출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간단하게 답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이런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도움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공부가 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쟁점이 문제를 풀 때 이러이러한 걸 도구로 삼는구나. 공부할 때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해서 머리에 넣어놔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힌트, 어떤 감을 익히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쟁점만 확인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서 1번 지문 사단법인의 정관, 규칙이죠. 규칙. 우리 단체는 이러이러한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라고 정해놓은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관은 자치 법규이다. 가장 완벽한 단체가 뭐죠? 국가예요. 국가. 대한민국. 이 국가가 어떤 단체란 말이에요. 이 단체가 운영되려면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되죠. 헌법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법인에도 그런 국가의 헌법과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규칙이에요. 법규. 자기들에게 적용되는 자치 법규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구성원들이 다수결로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자. 다수결로 그때그때 따라 구성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법규의 해석과 관련돼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자라는 것은 아무런 구속력을 받지 않는다. 어쨌든 법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2번 지문 청산 종결 등기가 행해졌다라면 청산 사무가 아직 남아있다 하더라도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가? 자, 자연인과 법인의 차이점이죠. 자연인,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죽으면 돼요. 아니 여러분 돈을 갚고 죽어야지 그냥 죽어? 돈은 누가 갚죠? 상속인이 갚으면 돼요.
즉 자연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권리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안 갚고 죽어도 돼요. 하지만 법인은 그렇지 않다. 법인이 죽는 것이 해산인데 법인이 죽었을 때 돈을 안 갚으면 못 죽는다는 얘기예요. 즉 청산 사무를 끝내야만 죽을 수 있는 것이지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는다. 설사 청산이 끝났다라고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면 권리 능력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 부분이 틀렸어요. 3번 대표이사의 불법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자기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는가? 대표이사가 민법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법인도 35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한 대표이사, 이놈이 나쁜 행위를 했잖아요. 얘의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것뿐이지 대표이사를 면책시키기 위한 취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도 불법행위를 한 놈이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하지 않아요. 4번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는 성립상 효과만 법인에게 귀속될 뿐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자, 채무불이행은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이잖아요. 이 채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건 그 특정인만 할 수 있어요. 채무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즉 계약의 당사자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요. 그런데 계약의 당사자는 삼성전자의 이재용이 어떤 중국과 계약을 맺었다.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되는 거죠. 즉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예요. 법인이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지 대표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채무불이행 책임이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에게 귀속될 뿐이지 그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법인에게 귀속될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은 법인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법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의 귀속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즉 대표자가 아니라 법인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 5번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의해서도 상속할 수 없는가? 자, 원칙적으로 우리 민법에는 사원의 지위는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라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양도, 상속 금지. 그러나 민법의 규정은 거의 90% 이상이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는 건 달리 약정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정관으로 달리 정하면 상속할 수 있다라고 달리 정하면 얼마든지 상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서 물건에 관한 설명. 자,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 1번 문제는 주물과 종물에 관한 문제네요. 1번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자, 주물, 종물의 관계는 주물을 처분하게 되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서 함께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주물, 종물 이론이죠. 주물에 관한 매매계약만 체결해도 종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있는 걸로 보는 그러한 취지가 주물, 종물 이론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주물만 팔았을 때 종물도 같이 넘어가려면 두 개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옳아요. 2번 질문에 주물을 처분할 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그렇죠. 임의 규정이에요. 민법 대부분이 임의 규정이라겠죠. 원래 주물의 처분에는 종물이 따른다라고 돼 있지만 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종물만 처분하겠다라고 특약으로 달리 정하는 거 가능합니다. 옳아요.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법정 과실에 해당하는가? 먼저 여러분이 초학자든 공부를 한 사람이든 법을 공부할 때는 중요한 게 있어요.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암기. 뭐 이 개념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건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 법정 과실의 개념이 뭐냐?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예요. 과실. 물건의 사용 대가. 자, 입장료.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국립공원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이냐? 사용 대가이냐? 이거 그렇게 볼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그 국립공원이라는 물건을 사용하는 대가가 아니라 국립공원을 운영하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시설 보수도 해야 되고 유지, 즉 보수 유지에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니들이 이익을 얻고 있으니까 비용을 너희들이 내라. 즉 비용에 유지 보수라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지 그 국립공원의 사용 대가가 아니다. 사용 대가가 아니니까 법정 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이 3번 판례는 사실은 저게 그 사찰, 속리산 사건인데 속리산에 법주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법주사에서 사람들이 비싼 돈 내고 국립공원에 들어와요. 그 속리산의 법주사는 속리산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불공을 드리고 법주사와에서 불공을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다 국가가 받아가는 거죠. 입장료 수익을. 그래서 그 법주사 절 사찰에서 이거 사용 대가 법정과실인데 내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법정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안 받아준 거죠. 그건 법정과실이 아니다. 만약 법정과실이면 그 물건의 사용 대가는 물건의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주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다. 국립공원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과실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4번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자, 이 세상의 물건은 동산이냐 부동산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 어떠한 게 동산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동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개념 정의하지 않고 부동산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 토지에 있는 정착물은 대표적인 게 건물일 수 있고 수목일 수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토지의 정착물입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산이다. 그러니까 자연력, 이 자연력은 토지가 아니죠. 토지의 정착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옳습니다. 5번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자, 독립된 물건이려면 반드시 소유권에 복종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자, 기억합시다. 물건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독립성이다. 이 독립성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경제성이에요, 경제성.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내다 팔면 사람들이 산다. 이게 경제성이에요. 독립성, 경제성. 이게 물건의 가장 큰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수목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토지의 구성 부분이 돼요. 토지의 구성 부분. 그런데 그 상태에서 명인 방법을 갖췄다. 새끼줄을 쳐가지고 또는 핀 페인트를 칠해서 명인 방법을 갖추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팔 수 있는 경제성을, 독립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면 토지의 정착물에는 이 수목, 농작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배추밭에 배추. 여러분이 김장철에 그런 뉴스 심심치 않게 볼 거예요. 밭대기로 배추를 팔았다. 통째로 팔았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추는 거예요. 여기다 편말을 세워서 자, 이것은 김 씨가 경작한 이 100평 이 논밭에 있는 이 100평 농작물 배추는 이제부터 서울에 있는 이 씨 거다라고 명방법을 갖추면 그걸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성을 갖춘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거래 객체가 됩니다. 토지와 분리된 독립된 물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5번 문제로 갑시다. 비진입 표시. 자, 107조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1번 질문. 비진입 표시에서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의사 표시는 말 그대로 의사와 표시로 이루어져요. 의사와 표시로. 근데 이 의사를 진의라고 해요. 진짜 의사. 진의. 근데 진의가 아닌 의사 표시를 했다. 진의와 표시가 다르다.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107조에서 말하는 비진의 표시. 근데 여기서 진이라는 게 뭐냐? 안드로메다, 생각이 안드로메다에 가 있어요. 내가 지구인이 아닌 것 같아. 나 안드로메다 외계인인 것 같아. 그런 건 법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서 중요한 건 법적인 상태를, 권리 의무 상태를 향한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진짜 마음속에 난 안드로메다인이야, 나는 외계인이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즉, 진의의 개념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 법적인 의미가 있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습니다. 2번, 법률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부담의 의사를 가지지 않으므로 그가 행한 대출 계약상의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친구가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니까 친구 이름으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네 이름으로 좀 빌려달라. 이런 일이 흔하죠. 이걸 명의대여라고 합니다. 명의대여. 자, 명의대여 함부로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법적인 책임을 자기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명의대여를 해주는 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법적 책임을 내가 질 수 있다. 대여자가, 명의를 빌려주는 대여자는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것은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 유효한 진짜 의사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자가 고지된 해악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다. 자, 돈 내놓지 않으면 너 감옥에, 또 너 가족들도 다 감옥에 쳐넣고 좋지 않아. 이렇게 협박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공짜로 준다라는 사인, 증여를 했어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건 나는 뺏기고 싶지 않아, 이거지만 자기가 사인을 할 때 이 법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설사 강박을 당해서 하자가 있긴 하지만 진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진의 표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옳아요. 4번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실질적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라면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자,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너희들 다 사표 내. 그러나 너희들 정말 사표 내는 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으로만 사표 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사용자가 요구해서 사표를 냈다. 근로자는 내가 사직한다라는 의사가 없는 거죠. 비진의 표시예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진이 아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107조 비진의 표시의 효과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07조 1항 본문에서는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 무효. 비진의 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표시된 대로 유효. 그러나 107조랑 단서에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다. 그래서 법조문이 중요해요. 법조문을 일단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107조의 구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유효하다. 본문. 단서는 그러나 상대방이 그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유효나 예외적으로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비준이 표시니까 원칙적으로는 유효, 즉 표시된 대로 유효해요. 그러나 단서에 따라 상대방은 사용자죠. 사용자가 요구해서 받은 거잖아요. 사용자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무효이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즉 107조 1항 단서에 따라서 무효가 된다. 5번 질문. 비리 공무원이 감사기관의 사직 권고를 받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면직 처분이 된 경우 그 사표 제출자의 내심에 사직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다. 이게 두 개가 똑같은 구조예요. 이 4번과 5번은 똑같은 구조. 그런데 이 5번은 민법 107조 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은 사법행위, 쉽게 말하면 민법행위, 5번은 공법행위예요. 공무원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 공법관계에는 우리 민법의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일반 이론이에요. 공법관계, 대표적인 공법관계가 이런 공무원의 근로관계, 그리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소취하를 하거나 하는 소송행위, 이런 공법행위에는 민법상의 의사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고, 진위가 어떠한지를 묻지 않고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표시를 사직했잖아요. 사직대로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법행위와 공법행위의 차이를 물어본 질문이에요. 다음 6번 문제로 갑시다. 자, 사례네요. 사례. 자, 사례는 그림을 잘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뭐 자연스럽게 세 사람만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림을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고 누가 어떠한 권리를 누구를 상대로 권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만 확정할 수 있으면 모든 사례는 풀 수 있어요. 우리 사례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사례를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공부가 참 잘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공부를 해서 그 제대로 된 공부는 뭐냐? 제대로 된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워요. 그러나 잘못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건 10시간을 공부해도 공부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푸는 구조를 봅시다. 6번에 무자력한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을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아주 전형적인 사례예요. 채권자 취소 등의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에 대해서 3억의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가 채권자, 채무자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보통 이쪽에 채권자를 두고 오른쪽에 채무자를 둬요. 그래서 돈을 빌려줘서 3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갑은 돈을 갚아야 되겠죠? 돈을 안 갚으면 을이 이제 강제집행, 경매를 통해서 재산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갚기 싫고 재산은 얘한테 뺏기고 싶지 않고 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거예요. 갑이 자신의 A 부동산을 빼돌려요. A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 매매했다고 나와 있죠. 허위 표시죠. 허위 표시. 허위로 가장해서 매매했다. 매매. 근데 이 매매가 통정 허위 표시라는 얘기예요. 108조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의 효과는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가장 매매로 A 부동산을 갑이 병에게 넘겨줬다. 그래서 등기가 현재 병 앞으로 이전되어 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채권자 취소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채권자, 채무자, 얘를 수익자라고 하죠. 당사자의 명칭을 기억하고 채권자 취소와 관련된 사례는 이렇게 그립니다.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이렇게 세 사람을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1번 질문.
자, 채권자 을은 채무자 갑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갑의 수익자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갑과 병 사이에는 이 매매를 통해서 등기가 병으로 넘어갔지만 이 매매가 효력이 어떻게 되죠? 무효예요, 무효.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병이 등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등기는 무효 등기. 무효 등기니까 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이 병한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잠시 맡겨놓은 거죠. 가장 허위로 가장 맡겨놓은 거. 따라서 갑은 병에게 말소하라.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 라고 말소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소 청구권을 을이 대의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 대의권으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의권 형식으로 대의할 수 있다. 물론 이때에는 무자력의 요건이나 기타가 필요하죠. 무자력 요건. 그런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았다고 하니까 현재 무자력 상태라는 얘기죠. 이걸 팔고 나면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하나도 없으니까 3억을 못 갚게 되죠. 그러니까 무자력 상태.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옳은 질문이죠. 2번, 갑과 병 간의 가장매매는 무효이므로 을은 이것이 사회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무효 취소의 이중효이죠.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우는 무효 취소의 이중효. 원칙적으로 채권자 취소, 취소는 유효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인데 무효인 행위도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무효와 취소가 함께 존재할 수 있다. 무효 취소의 이중효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사할 수가 있어요. 무효 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3번,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 아니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한 우리 민법 조문은 746조예요.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 원인, 여기서 말하는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103조 위반으로 불법인 경우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유, 다른 강행법규나 통정의 표시나 다른 사유로 불법 무효인 경우는 불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 불법 원인 다 틀렸어요. 뒤에는 읽어볼 것도 없고. 4번, 만약 병이 정에게 A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병이 등기를 갖고 있다가 다시 정한테 팔아넘겼다. 수익자, 얘를 전득자라고 하죠. 정에게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정은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자, 갑과 병 사이에는 108조로서 무효가 됐어요. 이거 병은 처분할 수 있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등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무효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으로부터 정이 넘겨받는 것도 불가능해요. 무권한 자로부터 넘겨받는 거니까. 근데 이런 구조에서 거래 안전을 해치게 되죠.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는 제3자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민법에 108조 2항을 두고 있죠. 108조 2항.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108조 2항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의라는 말은 선의 말 그대로 선의이면 되는 것이지 무과실까지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게 판례죠. 따라서 정은 선의 무과실, 이 부분이 틀렸어요. 선의이면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이지 선의 무과실까지 필요한 건 아닙니다. 5번, 갑과 병이 A 부동산의 가장 매매 계약을 추인하면, 자, 무효인 행위예요.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쟁점이죠. 무효행위의 추인은 139조에서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때문에 추인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발생해요. 따라서 그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틀렸네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추인 자체가 새로운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장래를 향해서만 유효할 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질문. 자, 이런 사례, 6번 사례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 사례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아요. 다른 단편적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그 시험장에서 사례는 제껴두고 나머지 쉬운 문제들을 먼저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쉬운 문제 먼저 풀고 시간이 남을 때 사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례 하나는 다 나머지 일반적인 문제에 두 개를 푸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실제 지금 제가 풀었던 것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죠. 그리고 틀리기도 쉬워요. 여러분이 사례는 조금 더 공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답을 맞출 확률이 다른 문제에 비해서 줄어들게 되고 시간도 2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를 지금 저는 기출해설을 순서대로 풀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순서대로 풀어서는 안 돼요. 사례는 제껴놓고 나머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풀어야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 문제로 갑시다.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착오 취소, 착오는 109조 착오 취소이고 요건으로는 일단 첫 번째 착오가 있어야 된다. 착오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그러한 착오가 아주 사소한 부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없어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착오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 이게 요건이죠. 암기하시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 부분에 관한 내용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어야 된다. 되게 상식이죠. 기억을 봅시다. 매매에서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몰라서 대금과 시가에 근소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이 계약을 할 때, 직거래 장터에서 계약을 할 때 컴퓨터 여성분이 컴퓨터를 팔 때나 남성분이 팔 때랑 다르죠. 그 법적인 정보, 어떤 그 컴퓨터 가치에 관한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를 대부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소한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있는 얘기예요. 즉 중요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시가 부분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다음 니은에 주채무자의 차용금 반환 채무를 보증. 자, 보증을 하는데 주채무자가 돈을 빌린, 은행에서 돈을 빌린, 지금 현재 돈을 빌리는 1억이라고 합시다. 1억 돈을 빌리는 것을 보증한 그런 의사로서 보증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 보증계약서, 공정증서라는 보증계약서에 주채무자가 기존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준소비 대차 계약서상의 공정증서였다. 즉 자기가 보증을 친구가 현재 돈을 빌리는 줄 알고 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현재 빌리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빌렸던 기존의 돈에 대해서 법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바꾸는 거예요. 준소비 대차. 다른 채무, A 채무를 B 채무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꾸는 계약이 준소비 대차예요. 기존의 1억 채무를 다시 1억 채무, B 채무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냐? 착오는 있죠. 돈을 빌리는 줄 알고 보증을 했는데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준소비 대차한 채무에 보증한 거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착오는 존재해요. 하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똑같아요. 1억을 보증할 의사로 1억을 보증했다.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는 게 아니다. 경제적 불이익. 전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안 된다. 디귿. 건물 및 부지를 현 상태대로 매수하였으나 그 부지의 지분이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 토지를 여러분이 신림동 100번지 토지를 살 때 여기에 대충 평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30평이다. 30평으로 알고서 샀더니 이게 29.5평이더라. 그러면 이게 중요 부분이냐? 아니죠. 이 토지라는 건 딱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그걸 사려고 했고 자기가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 면적은 측량할 때마다 달라져요. 즉 토지의 면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이 표현이 판례 표현인데 이 지분이라는 것은 지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즉 신림동 100번지 토지의 10분의 3 소유자가 10명이에요. 10명 중에 10분의 3 지분을 샀다. 근데 10분의 3 지분이 15평인 줄 알았는데 이게 15평이 아니라 14.3평이더라. 이런 건 근소한 면적의 차이는 중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다 착오의 요건 중에 중요 부분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착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가 안 된다라는 문제예요. 다음 8번 문제로 갑시다. 민법상 조건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질문. 대금이 완납되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 소유권 유보분 매매에서 대금 완납은 해제 조건이다. 여러분이 할부로 뭐 쇼핑몰에서 또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이게 할부 거래예요. 할부 한 달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한 달마다 10달 할부로 샀다. 그럼 마지막 10번째 납부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0번째 납부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납부를 해야 취득한다. 발생이죠.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해제 조건은 소멸이에요. 소멸. 일단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죽어 있다가 정지되어 있다가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것을 정지 조건이라 합니다. 해제 조건이 아니라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합니다. 2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가? 살인 청부 같은 게 불법 조건이죠. 누구를 죽여달라, 그걸 조건으로 해서 돈을 주겠다라는. 그러면 이러한 계약은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가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3번, 당사자와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는가? 자, 원칙은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효만 있어요. 장래효. 그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사적 자치상 둘이 합의해서 우리들은 소급시키자. 그건 사적 자치,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상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사자 의사표시로 예외적으로 소급시키는 거 가능합니다. 4번, 조건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그렇죠.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부담, 이 세 가지는 법률행위의 부관, 의사표시로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의 내용이 됩니다. 조건의 개념이에요. 옳고. 5번, 유언은 단독행위예요.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음 9번 문제로 가서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질문, 증여계약은 민법 104조에서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자, 불공정한,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면 무효다라는 거예요.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는지 여부는 저울질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울질. 네가 A라는 급부를 하고 나는 B라는 급부를 하고 이 저울질해서 너무 불공평하다. 이게 104조예요. 근데 증여는 무상계약이 무상. 저울질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재산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온전하게 받는. 그러니까 증여는 저울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니다. 즉 무상계약에는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으로 정답이네요. 2번,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경우에 법률행위가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는가? 아니다. 이 104조가 적용되려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두 번째 요건으로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궁박, 경솔, 무경험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 현저히 불공평하다라는 것이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경솔과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아니다. 자,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효과 귀속면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행위와 관련된 요소, 착오가 있다거나 사기 강박을 당했거나 의사표시에 어떤 하자가 있다라는 행위와 관련된 요소는 행위를 하는 자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솔과 무경험, 이거는 행위와 관련된 요소예요. 행위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하다, 이것은 법적인 효과와 관련된 요소예요. 따라서 궁박한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느냐? 아니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라도 당사자의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된다. 자, 추인,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건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 유효하려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의 유효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게 넓게 보면 반사회행위예요. 반사회. 이 반사회적인 행위, 이것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요.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는. 그래서 103조나 104조에 반해서 무효인 행위는 무효행위 추인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무효가 됩니다.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에 관한 설명. 1번 질문.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분만 무효가 되느냐?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이것은 한 개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한 개의 법률행위의 일부. 말 그대로 한 개로 다루기 때문에 일부가 무효이면 한 개, 전부가 무효로 봅니다. 원칙적인 모습이 전부 무효예요. 2번,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가 받은 이익 전부를 상환해야 되느냐. 앞에서 우리가 봤죠. 141조.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면 748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141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받은 이익 전부가 아니라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은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자, 추인의 개념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추인이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추인,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 각각마다 추인의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추인의 법적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면 이 추인은 더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인의 법적 의미는 취소권의 포기라고 봐요. 취소권의 포기. 암기하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의 법적 의미는 취소권을 포기하는 거다. 그래서 더 이상 취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뭐라겠죠? 그 추인의 법적 의미는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했죠. 그때 암기하는 겁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당연히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죠.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법률행위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느냐? 제척기간, 3년,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데 앞뒤가 바뀌었죠. 기산점 부분이. 이 3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10년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앞뒤가 바뀌었다. 5번,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라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인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얘가 세금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가 못 팔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은 내가 부담할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얼마든지 유효하죠. 무효가 아니라 유효이다. 자, 잠깐 여기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